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끌리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다 입니다. 장차오 지음, 미디어숲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유형의 사람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끌리는 말투를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줍니다.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법. 과거와 달리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알아갈 기회는 많아진 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잘 기억해줬으면 한다. 심지어 이상한 사람으로 기억될지언정 기억에도 남지 않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과장된 행동이나 분위기 띄우는 말을 하려고 애쓴다. 인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으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인상으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까? 1. 유머가 있어야 한다. 유머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그들이 잘 모르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들려주면 좋은 인상을 남기기 쉽다. 다만 상대가 초면일 경우 리스크가 따른다. 왜냐하면 당신은 농담이라고 건넸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고 상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남을 웃기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상대를 감동시키는 유머는 어떤 걸까? 먼저 인간이 가진 다양한 면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실 매우 외향적이고 명랑한 사람일지라도 내면 한구석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혹은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 반대로 아주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일지라도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격한 감정과 행동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심리를 잘 활용한다면 상대는 정말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상대가 내성적인 사람이 있대. 오늘 말을 많이 한 건 아니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상대가 외향적인 사람이 있대. 당신이 보인 침묵이 인정과 긍정의 의미라는 걸 알아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사람들은 세심함과 따뜻함, 자신을 향한 배려와 관심을 느끼고 당신에 관해 좋은 기억을 갖게 될 것이다. 2. 상대를 공부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은 드물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모으고 정리해 놓으면 대화를 나눌 때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 호감을 남길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과거에 상대가 말한 적이 있는 전략적 구상, 혹은 남들과는 달랐던 독특한 견해들을 적절히 인용해보자. 이를 통해 상대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고, 분명히 그는 당신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지만 직장인이라면 적어도 향후 3년 동안의 커리어에 관한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질문할 때는 상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경력을 활용해보자. 예. 엔지니어로 일하셨다가 나중에 창업에 성공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엔지니어에서 사업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려면 어떤 문제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기소개를 할 때 상대와의 공통점을 거론하자. 예. 서울이 고향이시지요? 사실 저도. 3. 두 번째 만남을 노려라. 요즘은 성미 급한 사람이 너무 많다. 오히려 두 번째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다. 때로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성공한 사람을 만날 때 외부에 알려진 그들의 이미지나 성격 때문에 괜히 주눅드는 경우가 있다. 특히 어린 친구들의 경우 평소 자신이 좋아하고 우러러보던 사람 앞에 서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지금껏 자신이 만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한 유명 인사와 프로젝트 사업에 관해 이야기할 일이 있었다. 평소 뉴스나 신문에서 보면 그는 매우 엄격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다. 가끔 텔레비전에 비친 모습 역시 말수가 적고 말투는 느리지만 매우 예리했으며 인감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 그를 만난 곳은 대회 행사가 있는 장소였다. 그는 한눈에도 매우 바빠 보였다. 이리저리 계속 돌아다니는 통에 그에게 다가가 나를 소개할 시간이 없었다. 두 번째 만난 곳은 그의 회사에서였다. 내가 직접 회사로 찾아가 만났는데 이날 그의 성격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매우 털털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외국에서 사온 볼펜을 내게 선물로 주면서 처음 만나 반갑고 앞으로도 잘해보자고 했다. 나는 볼펜을 건네받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우리의 만남이 처음이 아니며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뿐 나는 당신을 본 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다. 나는 그를 처음 보았던 지난번 행사를 이야기하며 말을 이어갔다. 얼마 전에 열린 기업가 혁신 행사에 참여했는데 당신의 발표를 듣기 위해서 갔었죠. 그날 우리 기업 역시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걸 듣고는 저렇게 성공한 기업도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놀라웠습니다. 당신을 더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듯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 동시에 자신을 똑똑히 기억하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렇게 우리는 프로젝트 사업에 관해 순조롭게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날 나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누군가의 실제 성격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미지와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으니 거기에 속지 말자고. 그건 단지 외부의 자신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이미지 메이킹일 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 때문에 성격이 모질고 단호한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상대의 강함과 결단력 있는 모습에 신뢰를 느끼고 거기에 자신을 묻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날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내가 마음속에 새긴 말이 있다. 사람들은 내가 자기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말해주는 것 외에는 별 흥미가 없다. 말이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상대를 감동시킬 수 없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자. 그게 어렵다면 상대가 쓴 모자나 안경, 색깔 정도라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만남에서 당신이 관찰했던 바를 말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남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기억된다.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칭찬의 기술. 칭찬이 꼭 좋지만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늘 똑같고 상투적이며 영혼 없는 칭찬일 때 하는 얘기다. 만일 당신이 조금만 기술을 더해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넨다면 상대는 오히려 그 칭찬에 중독될 수 있다. 그렇다면 좋은 칭찬의 특징은 무엇일까? 1. 좋은 칭찬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저 틀에 박힌 말을 소극적으로 조용조용히 건네는데 그러려면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른바 성공한 영업사원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재주가 있다. 다들 꾸밈없이 적극적이고 호탕하게 상대를 높여준다. 상대가 내 주머니 속에 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칭찬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기분이 좋아지면 대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어떤 사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생긴다. 이런 긍정적 사고는 상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설령 상대가 매우 조용하고 품위 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더라도 대범하고 진실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좋다. 2. 좋은 칭찬은 상대를 편안하게 한다. 혹시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는가? 누군가를 열심히 칭찬했는데 그 후 관계가 가까워지기는커녕 멀어졌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당신을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경우 말이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남이 한 말에 자신의 행동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심하게 과한 칭찬으로 상대방을 치켜 세우면 그는 자신이 그 칭찬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당신과 거리를 유지하려 든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에게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매번 내가 필요할 때마다 지체 없이 도움을 주잖아요. 라고 칭찬을 했다고 치자. 이 칭찬에는 진심이 빠져있다기보다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요구사항이 숨겨져 있다. 다시 말해, 상대가 매번 지체 없이 당신이 도와주어야만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과한 요구란 말인가. 좋은 칭찬은 상대의 도움이 얼마나 적절하고 고마웠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된다. 사실 당신이 그때 겪은 고통과 아픔을 생생하게 설명하기만 해도 상대는 당신이 자신의 도움에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3. 좋은 칭찬은 센스가 있어야 한다. 좋은 칭찬은 생동감 있고 유머러스하며 기교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작은 선물을 곁들인다. 친구 중 한 명이 어느 날 부하 직원에게 넥타이를 선물로 받았다. 넥타이에는 이끌고 인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품이 있어 보이면서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이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선물을 건네면서 직원이 한 말이었다. 지금껏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저를 잘 이끌어주셔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라요. 이렇게 말하며 건네는 직원의 넥타이를 거절할 상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상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엄 매슬로는 인간에게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와 같은 5가지 욕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중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우정과 사랑, 대인관계에 관한 욕구이다.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자신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한다. 보통 상대에게 감사와 칭찬의 말만 전해도 이러한 심리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 존경의 욕구는 사회적 성공이나 명성, 지위나 승진과 같은 비교적 높은 차원의 욕구에 속한다. 이 욕구에는 성공이나 자아 실현에 대한 개인의 느낌 말고도 자신을 향한 타인의 존중도 포함된다. 언뜻 보기에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와 존경의 요구가 비슷한 듯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왕 사자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는 말을 한 사람에게만 했을 때와 어떤 조직 혹은 무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왕 사장이 느끼는 바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대를 칭찬하는 기술을 적절히 사용해 보기를 바란다. 그러면 앞서 말한 2가지 심리적 욕구를 모두 채워줄 수 있다. 좋은 칭찬은 여러 형태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왕 사장 앞에서 칭찬하는 것과 뒤에서 칭찬하는 것도 당사자에게 또 다른 느낌을 준다. 보통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를 칭찬하는 경우는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욱 진실하게 느껴져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칭찬했다고
혹시 그 사람이 모를까봐 걱정하지 마라. 장담하는데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사람 귀에 그 소식이 들어갈 테니. 함축된 의미가 많은 칭찬일수록 좋다. 칭찬도 구체적일 수 있다. 상대가 어떤 일 하나를 완성했을 때 그저 대단하다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것보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정말로 힘든 일이었지만 그가 어려움을 극복해서 완성한 사실을 열심히 설명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칭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전의 묘미를 살리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는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보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포용할 줄 모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예감이 틀렸다는 걸,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은 드물 것이란 생각이 들었죠. 당신은 스스로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너그러우니까요. 하나의 소재로 다른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다. 상대에게 당신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라고 칭찬하면 그 말이 듣고 그냥 잊어버릴 확률이 높다. 심지어 누군가는 자신의 지위를 당신이 평가하고 결론 내렸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해 반감을 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일 상대의 가정 환경을 어느 정도 아는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칭찬을 건넬 수 있다. 이번 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으시군요. 최고의 사업 파트너를 만난 것 같습니다. 당신의 가족들도 당신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매우 든든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상대를 높여주는 칭찬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화제를 이어나갈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심리적인 거리를 좁힐 수 있다. 말하기는 기술이 아니라 배려다. 나는 정말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닌데 말재주가 없어서 자꾸만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저는 너무 솔직해서 탈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죠. 저는 성격이 안 좋아요. 일단 화가 나면 험한 말이 나오죠. 그런데 화가 진정되고 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해요.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식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런 말들은 대화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둘러대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겐 요구사항이 많다. 그들은 늘 미성숙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이해해달라고 강요하면서 잘못은 고치지 않는다. 이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사람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다음에 세 가지 상황을 통해 말하기의 중요성을 이해해보자. 말하기는 기술이라기보다는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에 가깝다.
어느 커플의 대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연애 중인 남녀 커플이 있다.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다. 자기는 지금 창업 초창기잖아.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 자기 상황을 놓고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을 것 같아. 이럴 때 남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쁜 말투. 지금은 나도 돈이 없어. 네가 만족 못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평범한 말투. 지금은 초창기라 프로젝트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해서 그래. 나도 자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 끌리는 말투. 약속해. 조금만 기다려주면 네가 원하는 삶을 선물해줄게. 잠시만 이 힘든 시기를 나와 함께 견뎌주지 않을래? 이 세 가지 대화를 통해 우리는 끌리는 말투와 아닌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아울러 세 명의 얼굴과 품성까지 엿볼 수 있다. 먼저 나쁜 말투로 대응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다. 이는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선택적으로 무시하면서 상업에 대한 자신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상대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평범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가 불만을 가진 걸 알지만 현재의 상황을 바꿔버리는 생각은 없다. 끌리는 말투로 대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입에 발린 말로 허황되게 미래를 꾸며내지 않으면서 상대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간주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이 관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평소 그가 품고 있는 포부와 그녀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다. 부팀장에서 제외된 한 명. 이전에 내가 겪었던 일이다. 같이 일하던 팀 안에서 부팀장을 뽑아야 할 일이 있었다. 평소 눈여겨보던 팀원이 2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한 명만 진급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 두 사람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 후 어느 정도 생각을 거친 뒤에 한 사람을 승진시켰다. 그러자 진급하지 못한 나머지 팀원이 나를 찾아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팀장님과 함께 일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팀장님처럼 공정하고 똑똑하신 분이 어째서 입만 살아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실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던 그는 우리 팀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정말 솔직하게 그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물었다. 자네, 박 부팀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결코 제가 그에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 실력이 절대 그에게 뒤처지지 않고, 둘째, 동료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팀원들과 충돌이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셋째, 그는 말과 생각만 많고 실제로 이뤄낸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평소 과묵한 성격의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나를 찾아와 입을 열었는지 훤히 보였다.
그런 생각을 한 지 꽤 오래되었지? 그동안 그 생각으로 자신을 많이 괴롭혔겠군.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던 그도 내가 이렇게 말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게 박 부팀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해왔다. 자네의 업무 능력은 나도 인정하네. 박 부팀장도 자네의 도움 없이는 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박 부팀장이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네. 만일 내가 그래서 그를 승진시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이에도 신뢰가 없는 거겠지. 그런데 박 부팀장에 대한 자네의 생각을 조금만 각도를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첫째, 두 사람의 실적이 비등하다는 건 박 부팀장의 업무 능력도 자네만큼 뛰어나다는 말이겠지. 둘째, 그가 동료들과 충돌이 있었다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야. 자네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나는 지금 자네가 얼마나 억울할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네. 평소 자네는 동료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많은 경우 자식이 생각을 굽히고 기꺼이 더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를 짊어졌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자네처럼 인간미를 중시하는 사람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더욱 수동적이게 되고 억울한 마음이 커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건 결코 자네에게 좋은 일이 아닐 테지. 셋째, 자네 눈에는 박 부팀장이 평소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정신없이 많이 내고 말만 많은 사람으로 보일 테지. 하지만 표현하는 건 역시 일종의 리더십이라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에게 그 아이디어를 프로젝트화할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어. 그가 이 팀의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그도 이제 리더가 되었으니 팀원들과 함께 더 많은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왜냐하면 좋은 리더란 자신이 할 일을 상사에게만 보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팀원에게 알려주고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거든. 박 부팀장은 평소 이런 종류의 훈련과 연습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지. 다만 이렇게 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그는 차분히 내 말에 귀 기울였다. 그러고는 나의 솔직함에 고마움을 표했다. 배려심이 많은 그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다. 곧바로 그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와 박 부팀장을 도울 것이며 팀 안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친구. 말을 잘한다는 것은 때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가 아는 한 친구는 한동안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다. 들리는 바로는 그의 아내가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몰래 해외로 도주했다고 했으며 그 후 둘은 이혼을 하고 제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나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이 그를 만나 술을 마셨지만 아무도 그 일에 관해 먼저 말을 꺼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먼저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힘들긴 했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재정적으로 손해본 건 없으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 정도는 있어. 그의 말에 다들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그날 밤 친구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우리 집에 찾아와 비통한 눈물을 흘렸다. 그날 나는 그가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받은 상처와 아픔은 긴 시간이 지나야만 해결되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일단 그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돈을 조금 빌려주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떠나는 그를 배웅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나는 그 친구가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그가 냉정함과 이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가장 시리에 빠져 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때로는 모든 일을 전부 말하지 않는 것도 말을 잘하는 것에 속한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고객이기도 했다.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면 고객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압력을 넣게 될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자신의 친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당시 수중에 돈이 조금 있던 나를 찾아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것이다. 나는 그를 신뢰했고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곧 생활력이 강하고 삶을 지혜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익을 얻어낸다. 또 시리에 빠져 있거나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말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자신과 타인에게 힘을 준다.